어머니,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면 어떡해요? 엄마 아기 옷을 이렇게 촌스럽게 입히면 어떡해?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손주 셋을 등에 업고 사는 시어머니.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할 때 분명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시댁이랑 멀찍이 떨어져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차라리 몸은 편하겠다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갖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토록 멀리 살겠다던 아들 내외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걸어서 5분 거리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죠.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고 뒤이어 딸까지 자기 아이를 들이밀었어요. 손주 셋이 온종일 매달리니 어머니의 무릎은 다 닳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닌 유기농이 어떻고 촌스럽다느니 하는 잔소리뿐이었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어요. 이 집안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애 봐주고 밥 해주는 기계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어머니에게 어느 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늘 당하고만 살던 어머니, 밥 해주고 애 봐주는 기계 취급을 받던 그 어머니 앞에서 상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던 남편이, 도도하기 짝이 없던 며느리가, 뻔뻔하던 자식들이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마는데요.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어머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매달리게 됩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평생 당하기만 하던 어머니는 어떻게 순식간에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속 시원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은 첫째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한 솥 끓여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 얼굴을 처음 보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조그맣고 발갛게 오므린 주먹, 새근새근 오르내리던 작은 가슴. 그 아이를 품에 안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 내가 이렇게 예쁜 걸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싶었죠. 바로 그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6개월 뒤에 복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자리도 없고 시터 이모님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애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낼게. 잠깐이라는 그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죠. 딸이 힘들다는데 어느 어미가 모른 척 하겠어요. 게다가 그 조그만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서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일하는 동안은 엄마가 봐줄게. 걱정 말고 회사 다녀. 그렇게 시작된 게 이렇게 긴 세월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아침 8시에 딸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녁 7시쯤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야금야금 늘어났죠. 회식이 있다고 9시, 야근이라고 10시. 나중엔 아예 아이 옷가지와 기저귀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는 엄마, 오늘만 재워서 보내면 안 될까?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오늘만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힘들었어요. 그맘때 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업고 어르는 일이 젊을 때 같지 않았죠.
밤에 아이가 열이라도 오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새벽에 분유를 타느라 부엌불을 켜다 어지러워 싱크대를 붙잡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손주가 웃어주는 그 얼굴 하나로 다 견뎠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처음 한문이하고 어눌하게 저를 부르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정성껏 키워주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건 힘든 육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태도였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딸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겠지. 나도 하루쯤은 허리 좀 펴고 쉬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딸에게서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남편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거든. 애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주말에도 엄마가 좀 봐주라. 응? 엄마밖에 없어. 캠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부부가 손잡고 산으로 바다로 바람을 쐬러 다니는 동안 저는 아이를 안고 좁은 거실을 뱅뱅 돌았죠.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좀 나았을 텐데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저를 더 야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캠핑에서 돌아온 딸이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아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얘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어? 이 옷은 또 어디서 났대?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입혀. 그리고 애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밖에 너무 오래 데리고 나갔던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옷은 제가 시장에서 손주 예쁘게 입히겠다고 몇 번을 고르고 골라 산 옷이었고 아이 얼굴이 그은 건 답답해할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시킨 탓이었으니까요. 애를 사랑으로 돌본 결과가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핀잔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딸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곤 했어요.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댁은 손주 봐주고 용돈은 넉넉히 받으시죠? 요즘은 딸이든 며느리든 친정 엄마한테 시터비 챙겨준다던데.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용돈이라니요. 오히려 손주 기저귀며 간식이며 제쌈짓돈을 보태 쓰는 날이 더 많았는걸요. 언젠가 딸에게 넌지시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저 내 딸이 나를 조금은 힘들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온종일 애 보는 게 예전 같지 않네. 그러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남한테 맡기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니까 마음 놓고 맡기지. 엄마니까. 그 한마디가 참 묘했습니다. 따뜻한 말 같으면서도 어쩐지 제 등에 짐을 하나 더 얹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친정엄마는 공짜라는 말을 딸은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엔 이미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손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미운 건 결코 아니었어요. 다만 나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사랑받는 어미일까? 아니면 그저 마음 편히 부려도 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혔죠. 첫째 딸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던 그 시절만 해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작 저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사람들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요. 우리 딸 손주를 등에 업고 살던 그 무렵 저에게도 오랜만에 가슴 벅찬 소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늦도록 장가갈 생각을 안 하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였죠. 그날을 저는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매만지고 아껴두었던 단정한 옷을 꺼내 몇 번이나 거울 앞에 서봤어요. 며느리 될 아이 첫인상에 좋은 어미로 남고 싶어서 없는 살림의 굴비도 한두름 사오고 잡채며 갈비찜이며 온종일 부엌에 서서 상을 차렸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그날만큼은 하나도 힘든 줄 몰랐어요. 며느리 될 아이는 반듯하고 예뻤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하더군요. 저는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잘 골랐구나 싶어 흐뭇했죠.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내심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집을 우리 집 근처에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자주 얼굴 보고 반찬도 나눠 먹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오순도순 지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신혼집은 어디쯤 알아보고 있니? 이왕이면 엄마 집이랑 가까우면 좋을 텐데. 김치도 담가 나눠주고 국이라도 끓이면 한 그릇 갖다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될 아이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게요. 저희는 아무래도 신혼 초엔 저희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댁이랑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는 신도시 쪽으로 좀 나가서 살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쑥 올라왔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제 딴에는 살갑게 지내자고 한 말인데 돌아온 대답은 거리를 두겠다는 성급기였으니까요. 옆에 있던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정상해. 적당히 떨어져 지내야 사이도 좋은 거야.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처음엔 목이 콱 메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남주는 것 같은 헛헛함도 밀려왔고 며느리가 나를 벌써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가 싶어 마음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죠. 젊은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딸내 손주 하나만으로도 몸이 성한 데가 없던 처지였죠.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손목엔 보호대를 차고 살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멀리 산다면 적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손 벌릴 일은 없겠구나. 나는 딸내 손주 하나만 봐주면 되고 아들내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삼키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젊을 때 둘이 오붓하게 사는 게 최고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좋을 대로 살아. 멀리 있어도 마음만 가까우면 되는 거야. 제 말에 며느리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은 다르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는데 저는 그 온기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 이해심은 있어야 좋은 시어머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축복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자랑도 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우리 집에서 차로 한참 걸리는 신도시의 신혼집을 얻어 떠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얼굴 보기가 어려웠죠. 명절이나 제 생일쯤 되어야 겨우 한 번 다녀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게 조금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몸이 편한 게 어디냐 싶었거든요. 딸내 손주 하나 보는 것도 벅찬 마당에 아들네까지 가까이 있었으면 이 늙은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아들 내외는 저 멀리서 저희끼리 잘 살 거라고, 나한테는 손 벌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죠. 그 시절에 저는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던 그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우습게 뒤집힐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멀찍이 신도시로 떠난 뒤 저는 정말이지 마음 한구석을 툭 내려놓고 지냈어요.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보는 게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딸내 손주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몸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네는 저 멀리서 저희끼리 알콩달콩 잘 살겠거니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들뜬 게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죠.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이제 3개월 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놓칠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멀리 살아 자주 못 봐도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몇 번이나 아이고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손주 태어날 생각에 잠도 설쳤습니다. 베넷저고리는 어떤 걸 사줄까, 미역은 좋은 걸로 미리 사둬야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노래하던 아들 내외의 태도가 슬금슬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며느리가 전화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애 키울 때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까이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하대요. 아무래도 처음 키우는 거라 무섭기도 하고요. 저는 그저 임신한 며느리가 마음이 여려져서 하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우리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사는 데가 병원도 멀고 애 낳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엄마 집 근처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 마침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시댁이랑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하다던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제 집 근처로 오겠다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손주가 가까이 온다는데 실을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또 마음이 물러져서 그래, 오면 좋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정말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차로 한참은커녕 걸어서 딱 5분 거리 아파트로요.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슬리퍼 신고 마실 오듯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거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삿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짐이야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옮겼지만 그릇 정리며 부엌 살림 채우는 일은 만삭인 며느리가 할 수 없으니 제 몫이었죠. 온종일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아넣고 냉장고를 채우고 걸레질까지 하고 나니 허리가 펴지질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 새 집에서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사를 마친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역시 애 키울 땐 친정이든 시댁이든 엄마 옆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든든해요. 어머님만 믿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무거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의지한다니 고맙고 뿌듯할 따름이었죠. 그래,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옆에 있잖니. 저는 그렇게 며느리 손을 다독여주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5분 거리 그 짧은 밤길을 걷는데 어쩐지 마음 한켠이 자꾸만 서늘해지는 거예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문득 낮에 온종일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손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몸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우니 오래전 며느리가 결혼할 때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댁이랑 가까우면 불편하다던 그 말, 저희끼리 오붓하게 살고 싶다던 그 말. 그런데 정작 아이가 생기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코앞으로 들어와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나를 가까이 둔 건 정말 나를 의지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곁에 두고 부리기 편해서일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무슨 그런 못된 생각을 하니.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손주 태어나면 며칠 봐주다가 100일쯤 지나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출산일은 점점 다가왔고 저는 손주를 맞이할 준비에 하루하루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이 가까운 거리가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의 저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어요. 며느리의 출산일은 어느 겨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캄캄한 새벽길을 달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초조하게 분만실 앞을 서성이길 몇 시간,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내 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안아보는 핏덩이였는데도 그 벅찬 마음은 조금도 덜하지 않더군요.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습니다. 조망만 한 손가락, 발그레한 볼, 잠결에 짖는 베넷짓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 산후조리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산모 먹을 밥을 챙기고 밤중에 아기가 깨면 대신 안아 얼으며 며느리를 재웠죠. 5분 거리라는 게 이럴 땐 참 편했어요. 언제든 슬리퍼만 꿰신으면 달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00일이 지나도 돌이 지나도 그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복직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시터를 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들 내외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남한테 애를 어떻게 맡겨? 요즘 뉴스 보면 무서워서 못 맡겨.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는 게 애한테도 제일 좋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또 그 잠깐이라는 말이었어요. 첫째 딸이 했던 그 말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저는 그때 딱 잘라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손주가 눈에 밟혔고 남한테 맡기기 무섭다는 그 말에 어미 마음이 또 물러 터진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전쟁이 됐어요. 아침이면 딸이 자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출근했고 뒤이어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맡기고 나갔죠.
5분 거리라는 게 이번엔 저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더군요. 언제든 달려와 맡길 수 있으니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롯이 제 몫이 됐습니다. 핏덩이 둘을 동시에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 아이를 겨우 재워 눕히면 다른 아이가 깨서 울고 그 울음에 재운 아이가 또 깨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안고 좁은 거실을 뱅뱅 돌았어요. 밥은 서서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태반이었죠. 몸이 성할 리가 없었어요. 무릎에선 진작부터 시린 통증이 올라왔는데 이젠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손목은 또 어땠고요. 아이를 하도 안고 어르다 보니 손목이 시큰거려 젓가락질조차 힘든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엔 관절염이, 손목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왔다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손주 좀 그만 안으시라고 했지만 저한테 그건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진통제를 삼키고 파스를 붙이고 손목 보호대를 차고서 또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힘 빠지게 한 건 몸의 통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태도였죠. 며느리는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오면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어요. 하루는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다고 하니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유기농 재료로 하신 거예요? 맘카페 보니까 이맘때 애들은 무조건 유기농 아니면 먹이지 말라던데요. 아무거나 먹이면 안 좋대요. 저는 그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이유식이라는 게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다지고 곱게 갈아서 해녀 아이가 채알까 몇 번을 저어가며 만든 거였거든요. 정성은 온데간데없고 유기농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육아 지식을 저에게 쏟아냈어요. 재우는 자세가 어떻고 목욕물 온도가 몇 도여야 하고 낮잠은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손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이 고작이었죠. 힘든 건 다 제 몫인데 훈수는 며느리가 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집은 몸으로 하는 육아는 내가 하고 입으로 하는 육아는 며느리가 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고 방긋 웃어줄 때면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어른들 사정이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으면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곤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들이 좀 더 크면 나아지겠지. 어린이집 갈 나이 되면 이 고생도 끝나겠지 하고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독박 육아의 늪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그 끝이 어디쯤인지 말이에요. 손주 첫째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저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하고 내심 기대를 걸었어요. 아이가 낮 동안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그 시간만이라도 제 무릎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손주가 어린이집 버스에 오르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은 살 것 같다 하고요. 그런데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그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저희 둘째 가졌어요. 첫째 키워보니까 하나는 외롭겠더라고요. 형제는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축하한다는 말이 선뜻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새 생명이 반갑지 않을 리 있겠어요.
하지만 제 몸이 이미 곳곳이 삐걱거리던 터라 머릿속엔 먼저 이런 생각이 스쳤죠. 아이고, 이제 또 핏덩이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손주가 생겼다는데 기뻐하기보다 몸부터 걱정하는 어미가 되어 있다니 그동안 얼마나 지쳤으면 이럴까 싶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둘째를 낳자 우리 집은 그야말로 어린이집이 되어버렸어요. 딸내 손주 하나, 며느리네 첫째, 그리고 갓난쟁이 둘째까지. 아이 셋이 한자리에 모이니 집안은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가 따라 울고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장난감을 온 거실에 쏟아놓고 갓난쟁이는 2시간마다 분유를 찾아보챘어요. 저는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갓난쟁이를 한쪽 팔에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큰 아이가 흘린 밥을 닦고 발로는 흔들 침대를 밀어 또 다른 아이를 재웠죠. 화장실 갈 틈도 없어서 방광이 아플 지경이었고 끼니는 아이들 먹이고 남은 걸 서서 대충 삼키는 게 전부였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 무렵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퇴직하면 손주 보는 걸 조금이라도 거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감당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라도 기저귀 하나쯤은 갈아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제 헛된 꿈이었어요. 남편은 온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코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인상을 쓰며 텔레비전 소리를 더 키웠죠. 아이가 기어와서 남편 다리를 붙잡고 칭얼대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아이를 슬쩍 밀어내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애 좀 데려가. 나 지금 이거 보는 중이잖아. 저는 갓난쟁이를 안은 채 그 광경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참을 만했습니다. 정말 저를 폭발하게 만든 건 남편의 밥투정이었죠. 하루는 아이 셋을 겨우 다 재우고 저도 기진맥진해서 저녁 차릴 기운조차 없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국을 못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만 상에 올렸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상을 탁 내려놓으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녁상에 왜 국이 없어?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못 얻어먹어? 당신 요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든 행주를 꼭 쥐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요? 그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 사람이 아이 셋에 파묻혀 허덕인 저한테 국 타령이라니요.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여기서 싸워봐야 저만 더 피곤해질 뿐이라는 걸 저는 오랜 세월 살면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애들 보느라 국 끓일 새가 없었어요. 내일 아침엔 꼭 뜨끈하게 끓여줄게요. 제가 그렇게 달래듯 말하자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뭘까? 손주들한테는 무료 보모고 남편한테는 밥 차리는 사람이고 정작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싶어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홀로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습니다.
저 집들도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나만큼 고단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그릇을 헹구는 손이 시큰거려 잠시 멈추고 손목을 주물렀는데 그 순간 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고생의 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래도 저는 그날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남편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그 무렵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 셋을 건사하는 하루하루가 그럭저럭 굴러가던 어느 무렵부터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손주를 맡길 때만 해도 어머님만 믿을게요 하며 두 손을 꼭 잡던 며느리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마워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저를 대하는 태도에 당연하다는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처음엔 부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새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묻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 이거 해놓으세요 라고 통보하고 있었죠.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우리 집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안을 쓱 훑어보고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냉장고 청소 좀 안 하셨어요? 안쪽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애들 먹는 거 넣는 덴데 좀 깨끗하게 관리하셔야죠.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 냉장고라는 게 아이 셋 이유식이며 간식이며 며느리가 사다 나른 온갖 반찬으로 꽉꽉 들어차 있던 거였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들 보느라 냉장고 정리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마치 제 집 살림 못하는 사람 나무라듯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래, 내가 시간 나면 정리하마 하고 넘겼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옷을 개어놓으면 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개고 이유식 그릇을 삶아 소독해 놓으면 세제가 남았을지 모른다며 다시 삶고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트집을 잡히는 것 같아 나중엔 며느리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참을 만했어요. 정말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 건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다 보고 며느리가 데리러 온 저녁이었어요. 마침 텔레비전에서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할머니들은요, 손주 봐주면서 돈 달란 소리 안 한대요. 다 자식 사랑으로 봐주는 거죠. 돈 받고 봐주면 그게 무슨 할머니예요, 시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아이 물병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손주들 간식이며 옷이며 제 쌈짓돈을 보태 쓴 날이 셀 수 없이 많았는걸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돈을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미리 못을 박듯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러움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죠.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 사랑으로 봐주는 거라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손주들이 예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생을 감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며느리가 저렇게 당연한 것으로 공짜로 부려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젊어서는 자식 넷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고 늙어서는 손주들을 키우느라 남은 뼈마디까지 갈아넣고 있는 저였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냉장고 청소 안 했다는 핀잔이고 돈 바라지 말라는 은근한 무시였죠. 저는 이 집안에서 대체 무엇으로 취급받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몰라보게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엔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젊은 시절 나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코끝이 시큰해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날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조금 있으면 딸이 자기 아이를 데려다 놓을 거고 뒤이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맡길 테니까요. 서러움은 서러움이고 아이들은 또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애써 모른 척하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언젠가는 넘쳐 흐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애써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아이 셋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몸은 이미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주말이라는 게 있어 그나마 버텼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큼은 아이들이 제 부모 품으로 돌아갈 테니 그 이틀 동안이라도 시린 무릎을 펴고 늘어지게 쉴 수 있으리라 믿었거든요. 저에게 주말이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말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물꼬를 텄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애 하루만 봐주라. 응? 엄마밖에 없어. 저는 몸이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딸이 모처럼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루쯤이야 하고 아이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딸이 아이를 맡기는 걸 아들 내외가 귀신같이 알고는 저희도 질세라 아이들을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두 집이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요. 딸이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두 아이를 안고 들어섰어요. 어머님, 마침 우리도 오늘 남편이랑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애들 좀 봐주세요. 어차피 형님 댁에도 와 있잖아요. 하나 보나 셋 보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 보나 셋 보나 비슷하다니요. 저는 그 말에 기가 콱 막혔습니다. 아이 하나 보는 거랑 셋 보는 게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그건 아이를 직접 온종일 안아본 적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미 딸내 아이까지 와 있는 마당에 손주들을 문 앞에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또 그렇게 새 아이를 다 떠안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주말은 평일보다 더한 지옥이 되었어요. 평일엔 그래도 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주말엔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 셋이 온전히 집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떼를 쓰면 다른 아이는 밖에 나가겠다고 울고 갓난쟁이는 또 배고프다고 보챘어요. 거실 바닥엔 장난감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졌고 부엌 싱크대엔 아이들 먹인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죠.
저는 그 전쟁통 속에서 그야말로 팽이처럼 뱅뱅 돌았어요. 한 아이 밥을 먹이면 다른 아이가 화장실을 찾고 겨우 화장실을 데려다 주고 오면 갓난쟁이가 잠에서 깨 자지러지게 울었죠. 점심때가 지나도록 저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요. 무릎은 무릎대로 쑤시고 허리는 허리대로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프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붙박이처럼 누워 있었어요. 주말이라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죠. 손주들이 코앞에서 울고불고 뒹굴어도 남편은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인상을 쓰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릴 뿐이었죠. 저는 그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이 넓은 집에 어른이 둘인데 어째서 나 혼자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나 싶어 서글퍼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저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딸이 그리고 며느리가 하나둘 아이를 데리러 왔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루 종일 바깥바람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온 얼굴이었죠. 그 환한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딸은 아이를 안아들며 엄마 고생했어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서둘러 돌아갔고 며느리도 어머님 덕분에 잘 쉬었어요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말들이 고맙다면 고마운 말이었지만 어쩐지 제 귀엔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진심으로 제 고생을 헤아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던지는 인사치레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텅 빈 거실엔 늙은 노부부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방에서 나와 저녁은? 하고 물었고 저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또 부엌으로 향해야 했죠. 널브러진 장난감을 치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저녁상까지 차리고 나면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 늦은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말은 쉬고 즐기는 날이지만 나에게 주말이란 대체 무엇일까? 남들 다 쉬는 날에 나는 왜 평일보다 더한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딸과 며느리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을 밀어넣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는 문득 이 두 집안에게 우리 집이 어떤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 아이를 맡겨도 되는 공짜 타가소. 그게 바로 제가 사는 이 집의 진짜 이름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저의 주말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일도 주말도 없이 몸을 갈아넣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며칠 전부터 으슬으슬 춥고 온몸이 쑤시더니 그날 아침엔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나중에 체온계를 대보니 40도에 가까운 고열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이 정도 열이면 응급실에 실려갈 판인데 하물며 60 넘은 제 몸은 오죽했겠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끙끙 앓으며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오늘 하루쯤은 식구들이 나를 좀 걱정해주지 않을까? 아이들도 하루쯤은 다른 데 맡기고 나를 쉬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명색이 가족인데 엄마가 아내가 이렇게 알아누웠는데 설마 모른 척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정말 저의 헛된 바람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여느 때처럼 딸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갔고 뒤이어 며느리가 두 아이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얘야,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열이 심한데 어쩌지. 그 말에 며느리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니 저를 살피기는커녕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어머님 감기세요? 애들한테 옮으면 큰일 나는데. 어머님, 애들이랑은 좀 떨어져 계세요. 마스크라도 쓰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불 속에서 얼어붙었어요. 아픈 시어머니 몸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옮을까봐 저를 멀리하라니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도로 데려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감기 옮으면 안 된다면서 정작 그 아이들은 아픈 제 곁에 그대로 두고 출근해 버린 거예요. 저는 열에 들뜬 채로 결국 그 아이들을 또 봐야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들만은 다르겠지, 엄마가 아프다니 걱정해주겠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엄마, 오늘 애들 맡겼잖아. 근데 엄마 감기 걸렸다며? 애들한테 옮으면 큰일 나는데. 마스크 잘 쓰고 애들이랑 너무 붙어 있지 마. 손도 자주 씻고 애들 밥 챙겨줄 때도 조심하고. 알았지?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힘이 없는데 아들은 그저 아이들 걱정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겨우 엄마 지금 열이 40도야. 몸을 못 움직이겠어라고 하자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애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병원 가보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죠. 오로지 아이들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안방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알아누운 저를 힐끗 보고는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이, 점심은?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 아파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죠. 40도 고열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아내한테 위로는커녕 밥을 차리라니요. 저는 손을 꽉 움켜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움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어. 나는 그저 밥 차리고 애 봐주는 기계였구나. 고장나면 걱정해서가 아니라 밥을 못 얻어먹고 애를 못 맡길까봐 불편해하는 딱 그 정도의 기계. 그 깨달음이 밀려오자 저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열에 들뜬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은 마치 피눈물 같았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늙어서는 손주들 뒷바라지에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 정작 제가 쓰러진 날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마음 한켠이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서러움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열이 내리고 나면 나는 무언가를 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내 인생이라는 게 있다. 그 생각이 열병처럼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축축한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짓눌러온 무언가가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알아누운 그 겨울날의 침대 위에서 65해를 살아온 제 마음속에는 이제껏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낯선 다짐 하나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알아누웠던 그 겨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싹튼 다짐은 하루하루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주말 아침처럼 딸이 아이를 맡기고 아들 내외가 손주를 안고 들이닥치고 남편이 밥상 타령을 하던 그 순간이었죠.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 끈을 조용히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부터 남몰래 꾸려두었던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너희 애는 너희가 낳았으니 너희가 키워라. 나는 이제 이 집 공짜 보모 노릇 그만두겠다. 입을 떡 벌린 식구들을 뒤로하고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에 올라 창문을 여니 65해 만에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집을 나온다고 하면 그냥 홧김에 짐 싸서 몸만 훌쩍 떠나는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겨울 침대 위에서 다짐을 품던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무작정 뛰쳐나가는 건 어리석은 가출이지만 준비된 걸음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곧장 미리 알아봐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며칠 전 식구들 몰래 계약해둔 저만의 공간이었죠.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온전히 저 혼자만의 공간, 아무도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애를 보라고 소리치지 않는 곳. 65해 만에 처음 가져보는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고 텅 빈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섰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넓지도 않은 방인데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여니 낯선 동네의 저녁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늘 아이들 울음소리와 남편의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 차 있던 그 집과는 달리 이곳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저는 그 속에서 오랜만에 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저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부엌 개수대 앞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면서 남편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할머니로만 살아왔을 뿐이었죠. 제 이름 석자로 불리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대충 풀어놓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오랜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밥을 안 치려다 문득 손을 멈췄어요. 아, 이제 나는 누구 밥을 차릴 필요가 없지. 그 생각이 들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밥 대신 오는 길에 사온 따뜻한 빵과 우유를 꺼냈어요. 반찬 걱정도 국간을 맞출 걱정도 없이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걸 제 속도로 먹는 저녁. 그 소박한 한 끼가 어찌나 꿀맛이던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니 어느새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어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붉게 물든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두렵기도 했죠. 65평생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모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이어서 딸과 아들에게서도 연달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 진동하는 휴대폰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연락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애들한테 문제라도 생겼나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어요. 오늘 하룻밤만큼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자 저는 작은 스탠드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저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해야 할 집안일도 봐야 할 아이들도 챙겨야 할 남편도 없는 그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꿈처럼 느껴지며 문득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결혼하기 전 꿈 많고 웃음 많던 처녀적의 저를요. 그때의 저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참 많았는데 어느새 그 모든 걸 다 잊은 채 살아왔더군요. 그 생각을 하니 지난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65이면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그 집이 아니어서 잠이 쉬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저를 위해 흘러가는 저의 첫밤이었죠. 그렇게 65해 만에 저의 진짜 인생이 조용히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해요. 나중에 하나둘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광경이 어찌나 눈에 선하던지 저는 듣는 내내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그동안 저 하나가 조용히 떠받치고 있던 그 집이 제가 빠지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첫째 딸이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딸은 설마 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그저 홧김에 나갔다가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그 다음날이 되어도 엄마가 감감무소식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당장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딸은 발을 동동 굴렀죠. 급한 대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가 막막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딸네 부부는 크게 다퉜다고 해요. 딸은 남편에게 당신이 하루 봐라 하고 남편은 나도 회사 가야지 하고 서로 아이를 떠넘기다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동안 두 사람이 주말마다 마음 편히 캠핑을 다니고 바람을 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겠죠. 엄마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그 무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네는 또 아들네대로 난리였어요. 며느리는 저처럼 공짜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부랴부랴 비싼 시터 이모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못 갔대요. 며느리의 그 유별난 깐깐함을 시터가 견디지 못한 거죠. 유기농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재워라.
저렇게 먹여라 맘카페에서는 이런다더라 하며 온종일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시터 이모님이 하루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그렇게 훈수를 두어도 제가 묵묵히 다 받아준 건 제가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부리는 남이라면 그 잔소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며느리는 시터를 몇 명이나 갈아치우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구해 결국 두 아이를 끌어안고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수라장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건 역시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온 뒤 남편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신세가 됐죠.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배는 고픈데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처음엔 전기밥솥을 붙잡고 한참을 씨름했다고 해요. 밥솥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조차 몰라 이리저리 눌러대다 결국 밥 짓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60평생 밥상을 받기만 했지 밥솥 한 번을 제 손으로 열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배가 고파진 남편은 냉장고를 뒤져 찬밥과 반찬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데운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서 그만 큰일을 낼 뻔했다지 뭐예요. 반찬을 담은 그릇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통째로 돌린 거예요. 안에서 불꽃이 파바박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죠. 남편은 놀라서 허둥지둥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온 집 안창문을 다 열어젖히며 진땀을 뺐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나 싶어 딱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가동한 내가 저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다 해줬으니 절이 된 거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했죠. 밥 한 끼 스스로 해결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게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해요. 설거지는 개수대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빨래는 빨래통에 넘쳐나고 거실 바닥엔 먼지가 굴러다녔습니다. 늘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던 그 집이 제가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사람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매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때우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다고 투덜댔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아이 문제로 매일같이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해요. 그 무렵부터 제 휴대폰에는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어디야, 언제 와 하는 다급한 문자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제발 좀 돌아와 하는 하소연으로 바뀌어 갔죠. 저는 그 연락들을 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들이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마음이 아주 편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서운했어도 제 자식이고 제 남편인데 그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 어찌 마음이 안 쓰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 어린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 그대로로 돌아갈 뿐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말자고요. 그 집이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집을 나온 그 집이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어가는 동안 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밥상에 파묻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이제부터 하나씩 되찾기로 마음먹었거든요. 65이라는 나이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던 제 얼굴을요. 거기엔 눈 밑 그늘이 짙게 내려앉고 흰머리가 성성하고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서글프기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나를 좀 아껴주자. 나도 곱게 늙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요. 저는 큰맘 먹고 동네 피부과를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얼굴을 위해 돈을 써본 거예요. 그동안은 손주 간식 하나 사줄 때는 지갑을 척척 열면서도 정작 제 얼굴에 바를 크림 하나 사는 건 아깝다고 미뤄왔었죠. 피부 관리를 받고 나오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환해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 다음엔 옷가게로 향했어요. 평생 저는 편하고 값싼 옷, 어차피 앞치마 두르면 안 보인다고 아무거나 걸치고 살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곱고 화사한 색깔의 옷들을 하나하나 몸에 대보며 오랜만에 소녀처럼 설렜었습니다. 밝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재킷까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어깨가 절로 펴지고 표정까지 달라지더군요. 아, 옷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겉모습을 조금씩 가꾸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함께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 우연히 안내문 하나를 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댄스 교실이었죠. 젊었을 적 저는 춤을 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건 다 남의 일이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그 안내문 앞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어요. 처음 댄스 교실에 갔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데 그 얼굴들이 어찌나 밝고 생기가 넘치던지요. 저도 서툴게나마 스텝을 따라 밟기 시작했죠. 처음엔 박자도 못 맞추고 자꾸 발이 엉켰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춤을 추고 나면 그렇게 후련하고 개운할 수가 없었죠. 무릎이 아파 진통제를 달고 살던 제가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니. 그저 마음이 즐거우니 몸도 덩달아 가벼워진 거예요. 댄스 교실에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다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은 동년배들이었죠.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마음 맞는 벗들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이나 한번 갑시다. 하고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저는 어디 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애들이 걸리고 남편 밥이 걸리고 집안일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엔 저를 붙잡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큰맘 먹고 그 여행에 함께하기로 했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창밖으로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펼쳐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5해를 살면서 이렇게 오롯이 저를 위해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실컷 눈에 담고 노란 유채꽃밭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사진도 참 많이 찍었죠.
화사한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제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는데 그게 어찌나 낯설면서도 예쁘던지요. 바닷가 모래밭을 친구들과 나란히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왜 이렇게 좋은 걸 다 미루고만 살았을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조금도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지난 세월이 아깝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창가에 기대어 곤히 잠든 친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새 몰라보게 환해져 있었어요. 눈 밑 그늘은 옅어지고 입가엔 웃음이 자리를 잡았죠. 몸도 마음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65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지만 저에게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저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무료 보모로 밥하는 사람으로 시들어가던 제가 아니라 웃고 춤추고 여행하는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인생의 봄이 이렇게 늦게 찾아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참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곱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옷을 골라 입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댄스 교실 친구들과 함께 큰 마트로 나들이를 갔어요. 장도 보고 마트 안에 있는 예쁜 카페에서 차도 한잔할 겸 해서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마트 안을 거니는데 저는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 산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친구가 선물해준 고운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었거든요. 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지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저희를 쳐다봤어요. 곱게 차려입고 활기차게 웃는 어르신들 모습이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시선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렇게 한창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문득 저만치 앞쪽 통로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아, 좀 조용히 해 하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여자 목소리요. 저는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였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그건 다름 아닌 제 식구들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트 하나에 아이 셋을 다 실은 채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 내외가 우르르 몰려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각자 애를 보다 도저히 안 되니 온 식구가 다 같이 나와야 겨우 장 하나를 볼 수 있는 지경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몰골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부스스한 머리에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지친 노인 하나가 카트에 몸을 기대고 서 있을 뿐이었죠. 딸은 또 어땠고요. 늘 곱게 꾸미고 다니던 아이가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머리는 대충 질끈 묶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더했습니다. 그렇게 유기농이니 뭐니 따지며 애를 완벽하게 키우겠다던 며느리는 옷에 아이 이유식 자국을 묻힌 채로 우는 아이를 안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아들도 눈이 퀭하니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죠. 아이 셋은 셋대로 카트 안에서 서로 밀치고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야말로 온 식구가 피골이 상접한 전쟁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 같은 몰골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음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게 바로 그동안 내가 혼자 감당해 온 무게였구나. 온 식구가 넷이 달라붙어도 저렇게 쩔쩔매는 일을 나는 그 오랜 세월 혼자서 묵묵히 해왔던 거구나 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남편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늘 앞치마 두르고 부스스한 모습이던 아내가 화사한 원피스에 고운 스카프를 두르고 곱게 화장까지 한 채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끔뻑이더니 그제야 그게 저라는 걸 알아보고는 입을 떡 벌렸어요. 남편의 시선을 따라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차례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자기들은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애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집을 나간 엄마는 1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으니 그 대비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딸이 저를 향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하고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차마 저에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다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반갑다고 달려오기엔 저에게 너무 미안했고 모른 척하기엔 제가 너무 눈부셨던 거죠.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화를 내지도 아는 척 살갑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마치 오랜만에 본 이웃을 대하듯 가볍게 눈인사만 건넸죠. 그러고는 함께 온 친구들에게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하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그 자리를 지나치는데 등 뒤로 식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애들 몰골이 저 지경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나 싶어 한 걸음에 달려갔겠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거든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들을 떠받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친구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렇게 담담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마트에서의 짧은 마주침은 저에게 참 많은 걸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의 빈자리를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를요. 돌아오는 길, 저는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마음 한켠이 조금은 저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서운했어도 저 초라한 얼굴들이 결국 제 피부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마트에서 식구들과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어쩐지 그들에게서 곧 무슨 연락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이 낯선 동네에서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밖에는 온 식구가 다 모여 서 있었거든요. 남편도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요. 어떻게 이 집을 알아냈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제가 다니던 댄스 교실을 수소문에 겨우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얼굴은 지난번 마트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만큼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각오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던 사람,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그 사람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 없으니까 나는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더라고. 제발 집에 돌아와줘. 그 말에 이어 딸도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늘 당당하고 뻔뻔하던 그 아이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가 당연히 애를 봐주는 줄로만 알았어. 엄마도 힘든 사람인데, 엄마도 쉬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그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촌스럽다느니 뭐니 했던 말들 다 죽을 죄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도도하게 훈수를 두던 며느리는 차마 고개도 못 든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유기농이 어떻고 냉장고가 어떻고 그런 말들로 어머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 손으로 애들을 키워보니 어머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 받고 봐주는 게 어떻고 했던 말, 정말 죽어도 씻지 못할 잘못이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야. 엄마가 40도 열이 나서 누워있는데도 나는 애 걱정만 했잖아.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내가 사람인가 싶어. 엄마, 정말 미안해. 온 식구가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사죄하는 그 광경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린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이 우니까 덩달아 울먹이며 할머니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도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눈물 몇 방울에 다 풀어주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될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죠. 다들 일어나. 복도 바닥이 차가워. 제 말에 식구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다만 나도 사람이라는 걸,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였어. 그동안 나는 너희한테 그저 밥해주고 애 봐주는 사람이었지.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 말에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무언가가 달라지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예전처럼 무작정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잘 알겠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져.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제 예전에 그 엄마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생각도 없고. 제 말에 식구들의 얼굴에 다시 긴장이 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애타게 묻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그 간절한 눈빛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현관 앞에 모여 저를 올려다보는 식구들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식구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다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저는 서두르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식구들은 그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죠. 이게 뭐냐고? 앞으로 내가 너희랑 다시 얼굴 보고 지내려면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이야. 나는 이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안 믿어. 사람은 참 쉽게 잊거든. 오늘은 이렇게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종이에 똑똑히 적어두기로 했어.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펼쳤어요. 첫 번째 종이는 남편을 향한 것이었죠. 저는 그 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당신. 나랑 한 집에 사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이제 집안일은 둘이 반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침밥은 당신이 차리고 저녁 설거지도 당신 몫이야. 청소랑 빨래도 번갈아 하는 거고 내가 평생 혼자 하던 일을 이제 좀 같이 하자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쉬운 걸 당신은 40년 동안 손끝 하나 안 댔잖아. 남편은 그 표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 그 모든 게 다 누구 몫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딸과 아들 내외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따로 사니까 집안일이야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문제는 애들이야. 나는 이제 공짜로는 손주를 안 봐. 봐주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야. 시급은 시간당 25,000원, 주말이나 밤에 봐주면 할증이 붙는다. 남한테 맡기면 이보다 훨씬 더 들 텐데 그래도 이 할미가 정성껏 봐주는 거니 싼 거지.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당연하죠.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도리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돈 받고 봐주는 게 무슨 할머니냐고 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제 발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아무 때나 너희 편할 때마다 애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봐줄 수 있는 날은 미리 정해서 알려줄 테니 그날만 맡겨. 특히 주말엔 웬만하면 너희가 데리고 있어. 주말마다 나는 친구들이랑 춤추러 다닐 거고 여행도 다닐 거거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니? 제 말에 식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한 사람씩 그 계약서에 지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엄지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고 이어서 딸이, 아들이, 며느리가 차례로 지장을 찍었죠. 붉은 지장이 하나씩 종이에 찍힐 때마다 저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정리해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집이 아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랍게도 남편이 어설픈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평생 밥솥 한 번 열 줄 모르던 사람이 서툰 손으로 쌀을 씻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을 짜게 끓이기도 했지만 저는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니까요. 남편이 어설프게 차린 밥상을 받으며 저는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이렇게 나눠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딸과 아들 내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손주를 맡길 때 꼬박꼬박 시급을 챙겨주었고 미리 날짜를 정해 조심스레 부탁했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공짜 보모나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같은 말들을 저는 65이 되어서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춤을 추러 다녔어요. 곱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스텝을 밟다 보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죠. 가끔 손주들을 봐주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억지로 떠맡는 노동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 컨디션이 좋을 때만 봐주니 손주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선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앞치마를 두른 채 시든 얼굴로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65, 저는 그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주말에 있을 댄스 발표회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부디 저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기까지 65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속이 다 후련하다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마음 한켠이 짠하게 저려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비슷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다가 문득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얼굴을 마주한 경험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자식을 미워하라는 것도 가족을 등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를 먼저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아야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어머니는 집을 나섬으로써 오히려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되찾은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란 없다고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용기에 조금이라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어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